어,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어서 이 생활과 과학 두 번째 시간인데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과제가 하나 나갔을 텐데 그 과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꼭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근데 저번 시간에 너희들 출석을 제대로 부르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출석을 좀 한번 불러볼게요. 온라인이지만 자기 이름이 호명이 되면은 씩씩하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이어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기 지훈이, 국지훈, 김민겸, 김성수, 세은이, 지은이, 하영이, 성욱이, 지민이, 민석이, 민지, 성진이, 성진아 핸드폰 끄고, 세희, 주연이, 채경이, 서연이, 환희, 경민이, 정인이, 지균이, 공이, 우영이, 인우, 준영이, 중빈이, 장미, 준혁이까지 네, 다들 분명히 수업을 잘 듣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수업을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학습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이 프린트를 이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교과서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은 21페이지 질병과 인류의 역사 21페이지를 함께 보면서 학습을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선생님이 어제 새벽까지 이거 다른 수업도 촬영해야 돼가지고 그거 촬영하고 또 지금 학교 와서 이거 촬영하고 있는데 되게 힘드네요.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얼마나 잘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좀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게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같이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들어. 알았지?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앞선 시간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감염성 질병이 있고 비감염성 질병이 있는데 또 이 감염성 질병 안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또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거에 우리 인류가 살아온 역사 중에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준 전염병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학습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과제가 나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갑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라고 하는 병인데 아마 한 번쯤 이름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패스트균을 가지고 있는 벼룩이요. 쥐의 몸에 있다가 인간에게 옮겨와 사람을 물게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패스트균이기 때문에 세균,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이제 중세 유럽 시대를 보면은 위생적으로 좀 더러웠단 말이야. 거리도 더럽고 사람들도 뭔가 지금에 비해서 깔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나 집에 쥐와 벼룩이 들끓었고 이런 벼룩과 쥐를 통해서 페스트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옮겨와서 감염을 유발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병인데 아래쪽에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몸이 커다랗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이런 현상을 나타냈다고 해요. 지금부터 여러 가지 선생님이 이 질병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일단은 이 질병이 어떻게 감염이 되게 됐는지 감염의 경로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우리에게 어떤 고통과 어떤 증상을 발현을 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질병별로 너네가 잘 정리를 두면은 나중에 또 시험 볼 때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둘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프린트에 이제 빈칸이 조금씩 있는데 이 빈칸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패스트 환자들은요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 구토, 설사, 호흡 곤란, 전형적인 세균에 의한 감염에 의한 증상들이지 구토하고 설사하고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인 게요. 당시에 유럽 인구가 7,300만 명 정도였대요. 1300년대에. 근데 이 중에서 2,30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대요. 거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균에 의한 질병을 흑사병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마치 악마가 이제 인간을 잡아가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묘사를 할 정도로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었고 무시무시했던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굉장히 무시했던 병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패스트균에 의해서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자, 좀 중요하게 봐줄 필요가 있는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에 반해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게 된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패스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농사를 할 인구가 사라지니까 한 사람당 임금이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귀해지는 거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소비가 줄고 물가가 내려갑니다. 이때 새롭게 등장한 이 중산계층이요. 죽은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사들여서 새롭게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끊임없는 경제활동과 이 돈에 의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일도 이렇게 생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패스트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질병이냐 하니까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이 또 있었습니다. 천연두는요,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이고요.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열과 두통이 생기고 뾰루지 같은 물집이 얼굴에 생기기 시작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게 이제 천연두 바이러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물집에 고름이 차고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면 움푹 들어간 흉터가 생긴대요. 이제 좀 약간 보기 좀 거북할 수도 있는 그림인데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피부 전체, 얼굴부터 피부 전체에 딱지가 이렇게 고름과 어떤 딱지 같은 게 생겼다가 움푹 들어간 흉터가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천연두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요, 과거에 이 천연두를 굉장히 무서워했던 적이 있기도 한데 여기 이 부분만 좀 필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천연두에 감염이 되면은요, 약 30에서 90%가 죽는다고 합니다. 살아남아도 얼굴에 곰부와 같은 자국이 생기거나 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데 또 앞서 이 패스트균과 마찬가지로 이 천연두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아메리카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대요. 자, 스페인 사람들은요, 이제 유럽에서 이 천연두가 엄청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같이 갖추게 돼요. 면역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겠지,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야.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이들은 자연에서 살았기 때문에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을 거란 말이야. 이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천연두에 걸린 사람이 덮었던 담요를 선물로 준 다음에 일부러 천연두가 감염이 되게 이거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로 인해서 불과 1, 2년 사이에 어떤 지역은 인구의 90% 이상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원래 그 본토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을 죽음에 이르고 이 지역을 정복을 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아메리카가 역사에 굉장히 어떤 크나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는 그런 일화가 또 있어요. 자,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시두라고 하는 게 천연두를 일컫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온몸에 고름이 생기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에 발생한 천연두가 그러므로 인해서 이 미국 사회에 새로운 인류가 들어오게 되고 미국 건국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보면요. 이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유럽의 정착민들에 의해 옮겨진 천연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아프리카 일부 사람들을 몰살을 시켰대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약 5분의 1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약 20세기에만 약 3억 명이 천연두로 사망을 했다고 해요. 1900년대에.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천연두가 유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 약 4만 명이 천연두에 걸려서 그 중에 무려 1만 명이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건데, 옛날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를 보면은 앞에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호환마마를 조심하라 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호환마마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호랑이에 물려 죽는 것만큼 무섭다 해서 이 천연두를 호환마마라고 부르면서 이거를 무서워하고 주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1980년 5월에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이 지구상의 천연두가 완전히 절멸되었음을 선언을 해요. 하지만 최근에 2014년도인가 미국에서 어떤 임상 실험을 하는 중간에 시험관 안에서 천연두 바이러스가 다시 또 등장을 하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 사실상 완벽한 절멸은 없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RNA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한단 말이야.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이런 바이러스와 어떤 싸우면서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천연두는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은 황열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름에서부터 뭔가 노란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황열병.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을 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을 황열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20만 명이 발생을 해서 약 3만 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이 황열병 바이러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모기에 의해서 전파가 된다고 해요. 이제 브라질과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을 하는 그런 모기들이겠지. 이 모기에 의해서 처음에는 가벼운 경우에는 감기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회복될 수도 있는데, 이게 심해지면은 고열과 두통과 오한과 지독한 근육통에 시달리다가 코와 입에서 피를 막 쏟게 돼요. 계속해서 피를 쏟게 되면은 당연히 간이 약해지겠죠. 간이 약해지면서 피부는 마치 모에 걸린 것처럼, 황달에 걸린 것처럼
노랗게 변하면서 실제로 지금 황열병에 걸린 사람의 손이 나와 있는데 노랗게 변하면서 한 달에 걸린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바이러스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역시 이 황열병에도 황열병과 관련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까 천연두가 유럽인들에 의해서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많이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적 아까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황열병으로 인해서 유럽인들이 죽어갔어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 자, 굉장히 글이 긴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은 이 유럽인들이요 천연두 등으로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막 죽으니까 노동력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막 일을 시키고 싶은데 이 당시에 노예제도가 활발하게 있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막 데려와요. 생각 없이. 그리고 이때 끌려온 노예들이 2천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황열병에 대한 면역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은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면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유럽인들은 그렇지 않았겠죠. 그래서 황열병이 유럽인들을 병들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예 관리를 소홀하게 하게 되었고 이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굉장히 좀 멋있는 어떻게 보면 뜻깊은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전염병이 어떤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후로 노예제도가 또 폐지하게 되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을 계기로 폐지가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은 자 지금 이 전염병들의 어떤 역사와 이것들의 증상과 원인 같은 것들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시험에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해두고 중요한 특징들은 좀 암기를 해두고 지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콜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는데 수인성 전염병으로서 콜레라균, 즉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수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수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물에 의해서, 물 숫자예요. 이 오염된 물에 의한 전염병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콜레라균의 모습이 지금 왼쪽에 남아 있는데 이 친구의 오염된 어패류나 나름식, 해산물 등을 섭취했을 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콜레라가 식중독의 하나이기도 한데 또 드물게는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 콜레라라고 하는 거는 2, 3일의 잠복기를 거쳐서 복통을 동반하지 않으면 쌀뜨물처럼 멀건 설사랑 구토를 동반한 탈수 및 저혈당성, 혈당이 떨어지면서 저혈당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해요.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이 콜레라라고 하는 거는 현대에도 가장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고요. 근데 요 콜레라의 원인을 누군가가 밝혔는데 이 존 스노라고 하는 의사가 어떤 지역에 콜레라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지역의 어떤 물을 못 먹게 하니까 콜레라의 발생률이 급감한다는 것을 보고 콜레라의 원인이 오염된 물이라는 것을 결론을 내게 되었다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콜레라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또 이제 위생적으로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는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내용들은 프린트에 여러분들이 좀 빈칸도 채우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고 좀 적어뒀으면 좋겠고요. 이제 프린트가 없는 사람들은 교과서에 보면은 지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체크한 부분만 좀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두세요.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이 에이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먼저 우리가 이 에이즈는 여러 가지 정말 편견과 잘못된 관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 에이즈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병원체인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요. 면역 기능이 저하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전염병이에요. 인간의 어떤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질병과 어떤 세균의 침투에도 목숨을 뺏길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 에이즈인데 이 에이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에이즈라고 하는 거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생기는 질병인데 한번 간단한 퀴즈. 이 HIV와 에이즈는 같은 말일까요?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같은 말은 아니에요.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는 정말 말 그대로 면역 결핍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에이즈는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으로서 HIV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에 그 후에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현상을 에이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HIV에 감염된 사람을 우리가 에이즈 환자라고 부를까요? 이것도 역시 X입니다. 왜냐면 HIV에 감염된 사람이요 당장 어떤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 HIV가 침투를 했지만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가 바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이 HIV 바이러스를 치료하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해 두면은 후에는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면역 지수가 떨어지고 각종 감염의 위기에 노출이 돼서 이 에이즈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HIV에 감염이 됐다고 해서 전부 다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HIV 감염인과 음식을 함께 먹거나 같이 운동을 하면은 HIV에 감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역시 X입니다. 감염자의 침이나 땀 등의 비말에는 굉장히 극소량만큼의 바이러스만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는 감염이 되기가 좀 어렵고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는 감염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 네 번째인데 첫 번째로 나와 있네. 네 번째, 이 HIV에 감염이 되면은 바로 죽을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하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30년 이상도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에이즈라고 하는 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상식을 좀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의 줄임말로 에이즈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HIV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한다면은 후에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정말 에이즈 환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국내 HIV 감염자는 2018년 기준 12,000여 명으로 파악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인데 2000년에 비해서 약 50배가량이 늘어난 셈이래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신규 HIV 감염자는 줄어들고 있대요.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요. 이 HIV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요, 성관계나 상처, 점막 등을 통해 상대방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 같은, 그래서 키스와 같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는 감염자의 침이 상대방에 들어가더라도 감염을 일으킬 수가 없대요. 굉장히 극소량이기 때문에. 또한 모기와 같은 벌레를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염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감염될 확률이 어느 정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100% 감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편견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감염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요 에이즈에 걸린 이후에 초기 증상으로는 다시 이야기할게요. 에이즈가 아니고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의 초기 증상으로는 붉은 반점 등이 몸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초기 증상으로 열과 근육통, 감기 증상 등의 다른 질병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하지 않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만으로는 확진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HIV 검사를 통해서 확진받아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 HIV가 감염됐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게 아니고, 사실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해요. 하지만 이 HIV 그리고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올바른 치료와 건강관리를 한다면 30년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질병입니다. 죽는 병이 아니에요.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완벽하게 치료제가 개발이 되진 않았지만, 이거를 그래서 만성 질병으로 분류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치료와 어떤 건강관리를 병행을 한다면은 살아남을 수도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지금까지 봤던 여기 여러 가지 질병들 총 5가지를 학습을 했고요. 지금 우리가 학습한 이 질병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가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을 괴롭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과제는 인류의 역사 속의 전염병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보는 그런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또 우리 인류에 굉장히 커다란 피해를 줬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스페인 독감의 증상과 감염의 원인, 경로, 그리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치사율, 그리고 사회에 미친 영향, 사진과 기사를 첨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가 아니고 2가지입니다. 두 번째, 비교적 최근에 발생했던 이 코비드-19 직전에 발생했던 메르스 바이러스, 이 친구도 역시 증상과 감염의 원인, 그리고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 치사율, 사회에 미친 영향과 한국에서 어떻게 이 메르스를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과제를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양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A4용지 2장 내외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글자 수는 너무 크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적당한 크기로 해주면 되고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돼요. 너무 자세히 할 필요 없고, 제출 기한은 앞서 과제 1번과 마찬가지로 내일 4월 17일 금요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클래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질병과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학습을 좀 했고요. 이제 많이 좀 지루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질병을 어떻게 진단할지와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학습을 좀 할 거고요. 다음 차시 수업은 아마 선생님이 일요일 밤 12시 정도에 업로드를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선생님이 2차시를 업로드를 할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할 거고, 일단은 오늘 어제하고 오늘이 아니지? 1차 시와 2차 시 총 두 가지의 과제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 두 과제는 반드시 4월 17일 금요일 12시까지 기한을 지켜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요, 지금 수업이 조금 일찍 선생님이 끝냈는데, 남은 시간 약 20분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이 과제는 선생님이 기한 내에 받을 거니까 지금 까먹지 말고 지금 바로 검색을 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검색과 어떤 책 같은 걸 통해서,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직접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